백절 불꿀. 아무리 많이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 장터 끝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 밑에 김만수는 쪼그려 앉아 있었다. 손바닥에 남은 건 구겨진 영수증과 동전 2개. 방앗간에서 튀긴 누룽지를 바구니째 들고 나왔지만 오늘은 바람만 세게 분다. 바람 끝에 겨울 냄새가 실려와 코끝을 파고들었다.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도 살아야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이 한겨울 김처럼 허공에 잠깐 머물다 사라졌다. 그의 젊은 날은 전쟁 직후의 빈 들판 같았다. 군데군데 구멍난 초가 지붕, 밤마다 흔들리던 종잇문, 장독대의 서늘한 그늘.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의 손마디는 일찍이 매듭처럼 굳었다. 만수는 15살에 폭우로 나가 미역 꾸러미를 나르고 새벽마다 배달되는 석탄 자루를 지게에 옮겼다. 한 번은 품값을 떼인 채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다 굴다리에 앉아 홀로 울었다. 남자놈이 울긴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뜨거운 것이 꿀떡꿀떡 목구멍을 타고 내렸다. 그날 밤 어머니가 고구마죽의 마지막 그릇을 그의 밥그릇에 부어주었다. 다시 가보자. 어머니는 그 말만 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등줄기를 세웠다. 20해가 채 되기 전에 그는 장터에 섰다. 봄이면 식혜와 수정과, 여름이면 얼음 동동 수박화채, 가을이면 갓 튀긴 누룽지, 겨울이면 뜨끈한 미숫가루. 그의 목소리는 계절 따라 변했다. 여름엔 쨍하고 겨울엔 낮고 묵직하게. 그때 그는 순이를 만났다. 곰치국을 파는 자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고 순이의 손은 늘 분주했다. 장독대에 된장 냄새가 배어있던 그 손이 어느 날 그의 손에 살짝 닿았다. 장사 잘 되세요? 순이가 웃으며 묻자 그는 대답 대신 빈 그릇을 더 씻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빗속을 걸어 구청에 가서 도장을 찍었다. 집들이 날 하얀 쌀밥이 식탁 가운데 한 번 놓였다. 단 한 번이었지만 그 흰빛은 오래 빛났다. 살림은 바닥을 긁다도 모자랐다. 첫째 아이가 태어난 겨울 탄 냄새가 낮게 깔린 방 안에서 아이의 기침이 잦아들지 않았다. 의사는 입원 보증금을 말했고 순이는 잠자코 손가락에서 반지를 뺐다. 결혼식 날 친구에게 빌려 끼웠던 작은 금반지. 순이는 반지를 밥그릇 안에 살짝 놓았다. 이것부터 가요. 그 말에 만수는 재를 밟듯이 신발을 끌고 나와 삼촌이 아는 금은방으로 향했다. 빗물에 젖은 반지는 금세 다른 이의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그는 벽 시계를 20번도 더 올려다봤다.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지 않아 시간이 멈춘 줄 알았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을 때 그는 처음으로 바닥을 짚고 앉아 하늘을 본 듯했다. 살아줘서 고맙다. 아무도 듣지 못한 말이 그의 가슴에서 오래 진동했다. 그 뒤론 뭐든 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묶었다. 빗독 촉장에 찍힌 붉은 도장을 볼 때마다 그는 고개를 한 번 더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와도 소금물에 담갔다 말렸다. 겨울 새벽 장터로 향하는 골목 입구에서 늘 마주치던 개 한 마리가 있었다. 눈바디를 종종 걸음 칠 때마다 개가 먼저 그를 보고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뛰어왔다. 올해는 좀 낫겠지? 개한테 묻듯 중얼거리면 개는 이해했다는 듯 코로 그의 장바구니를 한 번 툭 쳤다. 그 가벼운 소리에 그는 지게를 더 꽉 쳤다. 어느 해엔 석탄 배달을 겸했다. 새벽 3시 검은 자루가 마당에 내려앉는 소리가 나면 그는 벌떡 일어났다. 오늘도? 순이가 이불 속에서 묻으면 그는 오늘도 하고 웃었다. 그때 그는 삼륜을 장만했다. 세상에 내 이름 석자로 번듯이 가져본 첫 재산이었다. 삼륜에 석탄을 산처럼 쌓아 비탈길을 오르다 넘어지는 날도 많았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져 시뻘건 피가 손등으로 흘러내려도 그는 엉덩이로 땅을 밀며 다시 일어섰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만합시다. 몸 상합니다. 하고 말리면 그는 멀리 아침 해가 오르는 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해가 뜨는데요. 장사가 조금씩 풀리자 그는 욕심을 냈다. 창고를 하나 빌려 쌀이며 기름, 밀가루를 도매로 받아 팔면 더 벌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처음엔 잘 됐다. 장부의 숫자가 늘어났고 아이들 도시락 속 계란이 이틀에 한 번은 들어갔다. 둘째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냉장고에 붙이던 날 그는 혼자 부엌 불을 껐다 켰다 하며 흥얼거렸다. 그러나 장부의 숫자는 늘 오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었다. 장마가 길게 들었고 비가 새는 창고에 쌓아둔 포대들은 젖었다. 바닥에서 곰팡이가 울컥 올라왔다. 거래처가 부도를 냈고 어음은 종이 조각이 되었다. 한밤중 장부를 덮고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가? 그때 순이가 등 뒤에서 말했다. 여보, 우린 돌아가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또 시작하면 되죠.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만하지. 자식들 대학 보낼 만큼 했지 않나. 몸 망가지기 전에 쉬어. 맞는 말이었고 그래서 더 쓰렸다. 어느 날 그는 강둑에 앉아 있었다. 물 위로 햇빛이 길게 들이었고 멀리서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었다. 연은 바람을 파고 올라가다 말리고 다시 끌려 내려왔다. 작은 아이가 연주를 움켜쥐고 소리쳤다. 한 번 더. 아이의 볼이 벌겋게
그렇게 상기되었다. 조금 더 큰 아이가 말렸다. 그만해, 찢어지겠다. 작은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찢어지면 또 붙이면 되지. 그 말을 듣자 그의 입가에 오래 잊고 있던 웃음이 맴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를 툭툭 털고 집으로 돌아와 장부를 펼쳤다. 새로 시작할 자판 목록을 적었다. 다시 누룽지, 다시 미숫가루, 다시 작은 잔에 담긴 식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그에게는 이상하게도 안 원했다. 작게 시작하니 그것이 오히려 살 길이었다. 그는 손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외웠다. 김서방은 단맛을 좋아하고 바가주머니는 얼음을 조금만 넣어야 하며 철물점 이씨는 뜨겁게, 아주 뜨겁게. 장터가 끝날 때쯤이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고 손끝의 감각은 더 예리해졌다. 이른 오후 해가 기울 때면 초록 천막 아래로 먼지가 앉았다가 일었다. 저 멀리 통학버스가 삐하며 서는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이 우르르 내려와 자판 앞을 가득 메웠다. 그는 그 작은 손들 사이로 종이컵들을 능숙하게 내밀었다. 손님이 돌아설 때 가끔씩은 잊어버리고 돈을 2번 내고 가는 이도 있었다. 그럴 땐 그는 소리쳤다. 아저씨, 다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쥐어주면 상대는 을에 머쓱하게 웃었다. 그런 날은 장부의 숫자가 조금 작아도 마음이 편했다. 세월은 묵묵했다. 첫째는 교사가 되었고 둘째는 공장을 다니다 야간대학을 졸업했다. 설날이면 아이들이 손자를 데리고 왔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장작 타는 냄새가 부엌을 채우고 순이는 김이 수북 오른 떡국을 내왔다. 만수는 젓가락으로 떡 한 조각을 들어 손자 입에 넣었다. 이건 길게 늘어나지? 그만큼 오래 살아라.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을 후 불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일은 그의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웠다. 그러나 삶은 항상 한결같지 않았다. 순이가 갑자기 쓰러진 건 초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장터에서 돌아와 물을 한 바가지 들이키고 오래 감이 달다 며 미소를 지은 바로 그날 왼쪽 손이 힘을 잃더니 말끝이 흐려졌다. 병원 침대 위 순이의 손은 가볍게 떨렸다. 그는 매일 아침 첫 차로 병원에 갔다. 말이 더뎌진 아내의 입술을 읽듯 들여다보고 손바닥을 포개 쥐었다. 여보, 우리가 누룽지도 다시 하고 식혜도 다시 했는데 사람의 말도 다시 배우면 되지 않소. 순이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더니 힘겹지만 분명하게 따라했다. 다시. 그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온 뭉클함이 목젖에 걸렸다. 재활실의 하얀 벽, 모서리의 작은 크랙, 아침 햇살에 비칠 때 생기는 십자 모양의 그림자까지도 그에겐 기적처럼 선명했다. 몇 달 뒤 순이는 다시 걸었다. 예전처럼 성큼성큼은 아니었지만 두 발로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들에게는 세계의 시작 같았다. 노년의 문턱을 넘어선 뒤로 그는 장터의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의자를 놓았다. 하루 중 그늘이 가장 넓을 때 그 자리는 자연스레 그의 자리가 되었다. 손님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했다. 아직도 오늘도요? 그는 웃었다. 해가 뜨면요. 어떤 날은 아침 공기가 유난히 투명했다. 손수건을 깔고 의자에 앉으면 그의 무릎 위에 햇빛이 작은 호수처럼 고였다. 그 호수 속을 들여다보면 젊은 날의 자기 얼굴이 물결처럼 일렁였다. 비 맞아 흠뻑 젖은 반지, 무릎 꿇고 울던 굴다리, 장마에 젖어 무너져 내리던 창고, 강둑에서 연주를 움켜쥐던 아이, 그리고 병원 복도 끝에서 휠체어에 앉아 손을 흔들던 순이. 그 모든 장면들이 햇빛의 결 속에서 겹쳐졌다. 어느 늦여름 저녁, 손자 민수가 두 손을 뒤로 깍지 끼고 그의 앞에 섰다. 할아버지, 학교 축구부 선발에서 떨어졌어요. 만수는 고개를 기울였다. 몇 번 차봤냐? 3번. 그럼 4번째가 남았네. 손자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4번째는 없대요. 만수는 바람을 한번 들이키듯 숨을 쉬었다. 세상이 없는 건 사람이 만들어. 내가 가서 말해라. 한 번 더 차보겠습니다. 라고.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자 만수는 덧붙였다. 넘어진 자국이 많은 무릎이 멀리 가는 법이야. 그 말은 오래전 그의 무릎에서 흘러나온 피의 따뜻함과 같은 온도를 지니고 있었다. 며칠 뒤 손자는 다시 뛰었다. 선발은 여전히 벽 같았지만 손자의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손자는 수줍은 듯 말했다. 할아버지, 한 번 더 부탁했더니 코치가 웃으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더라고요. 만수는 입가를 매만지듯 문지르고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다네. 순이는 여전히 천천히 걸었고 그는 여전히 둘의 밥을 지었다. 밥물이 끓어오를 때 솥뚜껑이 덜그럭거리면 그는 불을 줄였다. 미지근한 물에 나무 젓가락을 담가두었다가 꺼내 입으로 톡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익숙한 나무 맛이 입안에 번지면 그는 안심했다. 오래 살다 보니 사람도 밥도 바람도 다 불 조절을 잘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너무 세면 타고 너무 약하면 설익는다. 삶은 늘 그 사이에서 덜그럭거리는 뚜껑을 달래며 익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장터에 첫 서리가 내렸다. 느티나무 잎은 종이장처럼 마르고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날도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던 젊은 사내가 물었다. 어르신, 비결이 뭡니까? 그 오랜 세월 버틴 비결이요. 만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웃음 주름을 더 깊게 만들며 말했다. 비결 글쎄, 넘어졌을 때 땅의 냄새를 기억하는 것. 사내가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서 있자 그는 덧붙였다. 땅 냄새를 맡으면 일어나야겠다는 마음이 나더라고. 바람이 잎사귀 사이를 스치며 소리를 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뒤 사내가 멀어질 때쯤 만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백절불굴이라 하지. 100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고. 나는 그 말을 책에서 알기 전에 무릎에서 먼저 배웠네. 해가 기울고 장터가 비어질 때 그는 천막을 접고 바구니를 정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의 진흙탕에는 노을이 얇게 깔렸다. 그는 발끝으로 조심스레 지나갔다. 대문을 열면 마루 끝에서 순이가 느리지만 반듯하게 일어나 그를 맞았다. 오늘은 어땠어? 오늘도.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시계가 있었고 진자추가 좌우로 조용히 흔들렸다. 딱딱. 그 일정한 소리는 그의 젊은 날부터 늘 같았다. 변하지 않는 소리가 있다는 건 사람을 이상하게도 안심시켰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느티나무 그늘, 굴다리, 강둑, 장부의 붉은 도장이 차례로 떠올랐다. 그 소리 없는 행렬의 맨 끝에서 누군가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아직 키도 자라지 않은 얼굴이 앳된 소년. 소년이 물었다. 형,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어? 그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다. 소년이 손을 잡자 손바닥에 굳은 살이 서로를 알아보듯 포개졌다. 그 따뜻함이 팔꿈치, 어깨, 가슴으로 천천히 번졌다. 그는 그제야 잠이 들었다. 깊고도 맑게. 다음날 아침 그가 다시 느티나무 아래 의자에 앉았을 때 손자 민수가 달려왔다. 숨이 차 둘러댔다. 할아버지, 오늘 선발 붙었어요. 만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무릎을 두드리며 웃었다. 손자는 그를 끌어안았다. 둘의 그림자가 땅 위에 겹쳐 길게 늘어졌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낙엽 몇 장이 허공에서 빙글 돌았다 내려앉았다. 그 순간 만수는 속으로 천천히 따라 말했다. 백절불굴. 그는 그 말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그 대신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았다. 해가 떠 있었다. 그게 다였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